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예, 어제는 부동산 별별 수다를 올려드렸고요. 예, 어제 오늘 두 개 뉴스 이어가지고 좀 눈길 가는 뉴스 몇 가지 또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들 중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28일날 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들을 좀 의결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익선동 얘기입니다. 익선동 과거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데인데 이제 이 일대가 옆에 종묘 이런 역사문화시설, 역사시설 이런 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고층 건물을 못 짓게 되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제대로 좀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개발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이제 해제될 건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결국 도시재생 사업, 옛날 이름으로 하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 예.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렇죠? 예. 이제 재개발 추진하던 데들이 해제가 되면 관리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었는데, 요번에 또 뭐 법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범위 안으로 다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처럼, 이 지역 또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을 한옥마을, 그러니까, 한옥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어떤 목적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로 지정돼서 건축물 높이하고 용도 등이 제한되고 뭐 안쪽으로 갈수록 한옥 보전구역 같은 경우는 뭐 1층 이하만 허용되고 도로 좀 큰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데들도 5층 이하로만 제한되고 전통문화 관련 용품이나 한옥 체험업종 등 권장 용도를 지키면 건폐율이 완화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입점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옥을 수선할 경우 한옥 보전구역 안에서 한옥을 수선할 경우에는 뭐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받고 등등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 지역에 대한 얘기가 기사에 좀 있길래 좀 읽어봤는데요. 흥미롭네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디벨로퍼이자 독립운동가인 정세권 선생이 100여 채의 한옥을 지으면서 형성되었다. 그는 1919년 종합건축사 건양사를 설립해서 현재 북촌, 가해동, 계동, 삼청동, 익선동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인 뒤 중소형 한옥을 지어 조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집장사네요. 예. 제 아는 형님이 누가 무슨 유튜브 방송, 쑥TV라는 방송을 하는데, 저는 뭐, 빌라업자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빌라업자. 예. 전문 용어로, 집장사. 예. 옛날 집장사. 한옥 지어서 하셨던 분이네요. 근데 이제 뭐 저렴하게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이 일대 땅 사서 집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한옥 마을이 만들어졌다. 예.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데, 눈길 가는 어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결과들 몇 개 좀 더 볼게요. 더 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제 결정된 내용들이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사가 좀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와닿아서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용산 얘기인데요. 용산의 이촌 1구역이 859가구로 밑그림 서부 이촌동 개발 시동,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용산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동부 이촌동이기 때문에 동부 이촌동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항상 용산은 동부 이촌동이 아파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 밀집도가 인구 밀집이 좀 돼 있고 아무래도 좀 넓은 주거 지역들이다 보니까 그쪽 관심이 높지만 개발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개발 이슈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옛날 용산 기지창, 정비창 부지, 이 사진에서 보신 여기죠. 이제 여기랑 맞물려서 그 연접해 있는 서부 이촌동 일대, 이 서부 이촌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 지역들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과거에 그렇게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대를 보면 이제 한강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 병풍처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그 옆에 아직 지금 재건축을 하지 못한 뭐 중산 아파트, 시범 아파트 등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파트,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형태로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그 뒤편으로 여기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 사이에 보면 요 중간에 있는 지역이 이제 이촌 1구역입니다. 과거에 여기가 이제 정비창 남단지구라 그래서 2006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제 이 지역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정비해라. 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일대가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집은 4평, 5평의 이런 자그마한 다세대 주택들이 그러니까 쪼개기를 하려고 지분 쪼개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게 열악한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을 포함해서 좀 밀집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조합원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여기가 아마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용적률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여기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그러지 말고 서부이촌동 같이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제 용산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인가 어디가 사업 시행자가 됐잖아요. 니들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여기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가다가 금융위기 오면서 다 폭삭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지금 해제하고 용산 소송 나온다는 얘기들이 다 이제 이와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결국 그래서 주택들도 노후하고 뭔가 좋은 밑그림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을 변경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구역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면, 자, 28일 용산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 1구역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 공람 절차를 밟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7월엔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고, 하반기, 그럼 올 연말 하반기 안에 이제 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걷어서 연내에 80%까지 조합 설립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짓느냐, 세대수는 859가구,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아니라, 아무튼 공동주택 8개 동 859가구를 짓는데, 소형평형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가 620가구, 그 다음에 30평형대가 239가구, 그래서 중소형 평형으로 주로 이제 짓게 되고, 용적률은 499.5%가 적용돼서, 그러니까 소형평형, 중소형평형으로 중심으로 짓고 용적률은 거의 500%까지 주네요. 이게 이제 종상향 해주고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그만큼 소형 임대주택 기부채나 패나라, 내놔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이라서 층수는 35층 이하로 져야 되고, 8개동 가운데 한강에 가장 가깝게 배치된 동이 25층,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한강에 가까울수록, 지금 한강변 관리 계획에 따라 한강변 앞에 있는 동들은 좀 낮고, 요새 짓는 애들을 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게끔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렇고, 그 옆에 이제 앞으로 추진할 반포 1, 2, 4주구나, 아니면 한신이 아니구나,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이런 데들도 다 한강과 가까이 있는 데는 좀 층이 낮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나봐요. 그래서 25층, 이 한강변을 딱 맞닿아 있는 쪽은 이미 대림 아파트나 아니면 성원 아파트가 딱 한강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자체가 그 뒤쪽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아무튼 25층부터 출발해서 35층까지 가는 형태로 지어지고, 토지등 소유자가 506명, 그러니까 이 재개발 구역, 재개발? 아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재개발 안에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재개발 구역이 정확한 명칭이겠네요. 재개발 구역 안에 506명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도 256가구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별로 얼마 없을 것이다. 당장 요것만 더해도 얼마예요? 506에다 256 더하면 762개네요. 근데 이제 총 859개라 그랬죠? 예, 제대수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한 859였으니까, 예, 한 100개 정도 나올래나요? 또 그렇게 일반 분양은 별로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지분 하나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사례가 있어서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토지증 소유자가 506명인데 이 안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더 늘 수 있어서 사실상 일반 분양은 거의 없을 것 같다. 100개도 아니라네요. 예, 일반 분양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여기도 이제 가는 모양새인가 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 요 이촌 1구역 재개발 말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지역도 얘기했는데, 이 중산 시범 아파트나 이촌 시범 미도연립 이런 데들도 사실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노후한 주택지들이죠. 물론 이 단지들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사업이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들 지역 전체가 용산 마스터 플랜 올해 수립된다고 하는, 예, 그거 기다리고 있죠. 예, 그 내용 안에서 이제 발표되면 아마 힘을 좀 더 받으면서 좀 더 세간의 관심, 외지인들의 관심들도 높아지고 가격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원래 이제 뭐 작년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멈춰서 있죠. 얘기가 지금은 없는 편이죠. 선거 이후에 이제 나오고 하면 그때 또 마스터 플랜 나오면 한번 그때 좀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0년간 끌던 워커힐 아파트 정비사업 재건축으로 결정. 지난 10여 년간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각각 나뉘어 추진되어 왔던 워커힐 아파트 정비 사업이 재건축으로 일원화됐다. 이 광진구의 어떻게 보면 대장 아파트죠. 예. 대장 아파트 1978년에 지어졌나 그럴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도 안 되고, 예,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에 대해서 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나 봐요. 갈등이 있었나 본데, 예, 일단은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래요. 워커힐 아파트에는 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와 리모델링 조합 등 2개의 단체가 결성돼서 2종 주거단지는 재건축을, 자연녹지의 3개 동은 리모델링을 각각 추진해 왔는데, 이게 아마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나 적게 받을 수 있는, 좀 동별로 이런 토지의 용도가 다르니까 나중에 통합해서 같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눠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재건축은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결국 조합 설립을 해야, 구역 지정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조합이 사업 추진 주체로서 사업 갈 수가 있는데, 요새 뭐 신탁 재건축 얘기 많이 하지만 신탁 재건축도 결국 사업 가려면 조합 설립에 준하는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같은 주택단지인데 한 동에서 조합 설립 민가를 위한 동의가 50%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가 조합 설립 민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동만 안 하면 재건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관계가 다른 동들을 배제하고 아마 좀 니네는 리모델링 해라, 우리는 재건축할게,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지도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 워커힐 아파트 이렇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곳들이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 것 같고, 51, 52, 53동 이쪽 서울 경계 끝쪽으로 간 워커힐 호텔 있는 이 옆쪽으로 있는 이 세계동이 자연녹지 지역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재건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랬나 보네요. 자, 근데 아무튼 서울시에서 11개 동만의 일부 동만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예, 그냥 전체
재건축을 해라라고 해서 리모델링 조합 추진,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추진했던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해산을 결정했고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해서 지어지면 또 아주 명품 아파트 되겠죠. 자, 다음 기사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사실 3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약간 이제 주춤해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와 같은 과열을 나타내는 가자 소리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기사들에서 얘기하는 논조들도 그렇고 이제 또 커뮤니티 카페 안에서도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그런 모양새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실에 뭐 손님 없다라는 얘기들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도 좀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양극화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사이드 외곽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좀 모양새를 보이고 있나 봐요.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오르나 했더니 파주, 운정, 인천, 영동 집값 다시 추락이라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상승하던 파주라든가 아니면 인천 중구의 모양새가 올해 1월 이후부터 하락하는 모양새로 이 감정원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또는 매매 가격이 작년에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뭐 2-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발표했고요. 뭐 이제 올해 입주를 하게 되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가 다시 빠지는 분위기라고요. 제가 몇 군데 보고 있는 지역의 분양권 프리미엄들도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간 좀 상승세가 꺾이고 나서 약간 고점 찍고서 조정받고 있는 가격을 낮춘 호가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하나 더 읽자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지방 중대형이 미분양이 늘었다라고 해서 대략 보면 이래요. 2017년 11월에 5만 6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입주까지 했는데 준공까지는 않는데 미분양의 숫자가 10,000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 5만 7천, 그 다음에 1월에 5만 9천, 그 다음에 2월 들어서는 6만 거의 1,000 정도까지 6만 900이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네요. 그리고 준공이 났는데도 미분양인 숫자가 11,700 정도.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미분양은 2월 말 기준으로 11,012가구인데 전월 대비 1월달 대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 규모별로 미분양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들 미분양이 많고, 그래서 이게 10%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엊그저께도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이제 미분양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 같은 경우 어떻게든 이제 사업 시행자들, 건설회사도 지은 공사비를 시행사한테 받아야 되고, 시행사도 어쨌거나, 돈을 돌려서 공사비 줄 거 주고, 자기들도 수익 챙기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분양을 계속 팔기 위한 판촉 행사도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할인 분양도 하고, 또는 지난 며칠 전에 기사 읽었던 것처럼 일단 살아보시고 나서 2년 뒤에 결정하세요.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애프터 리빙을 좀 포장해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여기 그래프 보면 이래요. 2009년도가 2009년 이게
3월인가요? 2009년 3월이 정점, 예. 미분양이 제일 많았던 시절이에요. 16만 6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 끝자락에 오면 올수록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미분양이 그렇게 갔다가 2009년, 10년, 11년 가면서 미분양들이 이제 감소하면서, 미분양이 감소한 거는 짓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안 짓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짓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미분양이 여전히 쌓여있는, 그걸 소화해야 되니까 건설회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단 임대처럼 살아보시고 나서, 또는 임대 금액만큼만 먼저 내시고 살아보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꼭 분양 공급이 서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통계를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서울 안은 여전히 뭐 공급이 적다, 예, 수요가 더 많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하고, 얼마 전에는 뭐 김연아 의원이 올해 멸실이 되게 많아서 수급 불균형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일단은 공급이 뭐 서울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모양새는 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꼽았다 그냥 지웠는데, 굉장히 많은 기사를 놓고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하루에 4-5개 정도 기사만 원래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따로 읽지 않았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분양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올해만 뭐 만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런 분양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서울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으로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논밭이었던 데들, 결국 논밭으로 농사 지으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토지를 최대한 토지의 효용을 높여서 개발을 하고 싶고, 그게 집 짓는 거죠. 거기다 뭐 회사 짓는다고 회사들이 들어오겠어요. 결국 집 지어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죠. 그럼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 오면서 멈춰선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제 10년 만에 거기를 다시 이제 다 해결하려고 좀 계속 밀어내기 할 텐데, 그런 물량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분양으로, 지금 이 그래프가 2009년부터 오는 그래프는 미분양들이 있던 게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미분양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미분양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지금 뭐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고민해가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도시재생 뉴딜 추상화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엊그저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한 내용 기사 읽어봤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보도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 꼭지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눈길 간다는 게 그거였죠. 뭐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앳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베를린 팩토리인가, 뭐 이제 독일의 사례, 이런 거 보면서 청년 창업 공간들 도시 재생 뭐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 이제 주거지 재생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뭐 창고들, 뭐 이런 버려진 공간들, 또는 이제 좀 쇠퇴한 공간들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전국에 250군데 만들겠다. 이게 이제 큰 방향, 앞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다, 로드맵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하나 있었고, 또는 이제 리모델링, 주택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하면 지역 기업들, 지역 청년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 기업을 만들어서, 그때 뭐 이름이 새 무슨 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만들어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지역 기반의 기업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뭐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주민들은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방향도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공공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생각해서 이제 방향들을 좀 제시해주긴 했는데,
제시해 주긴 했는데, 기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며느리도 모르는 도시재생 뉴딜 추상화라 그랬어요. 사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전히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잘 안 오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느낌도 있고,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야 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전국의 250곳에 이러한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와 같은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혁신 거점을 만들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그런 어떤 업무 수요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의문이 들죠. 예. 거의 서울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도 먹고 살 만한 일자리, 메이저한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제가 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꼭 여기에다 물론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도 그런 재원을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실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게끔 꾸준히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생태계 또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250곳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이기보다는 성공한 모델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또는 가고 있는 남들이 딱 보더라도 와닿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딱 옆에 보여주고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기사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냐. 서울시의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정권만 바뀌면 완전히 모양이 다 사라지는 내용이 많잖아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들을 하잖아요. 명칭도 바꾸고, 과거에 그 사업을 추진하던 공무원들도 갈고, 그런 부서도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그 흔적이 없어지거든요. 지금의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딨냐.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시해가고, 지금 제목에서 추상화라 그랬잖아요. 너무 추상적인데 당사자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당사자들도 보면 그냥 상생, 통합, 경제 생태계 이런 좋은 말로 잘 포장되어 있는 어떤 말 그대로 로드맵 제시긴 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성공 사례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창신승인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와닿지 않죠. 외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닿지 않아요. 사실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회원수 40만이 되면서 이제 이 40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쪽에 접촉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창신승인 도시재생 시범지구 그쪽에서 어떤 이런 만약에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이 옷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프린팅하고 또는 자수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그쪽 통해서 뭔가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알아보다가 접었어요. 이게 도시재생은 일단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효율 측면에서는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미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훨씬 싸고 이 공정 자체도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제안 물어놓고 다 보고 이런 거 기다리기보다는 여기다는 전화하고 또는 그냥 게시판에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이 스케줄에 따라서 딱딱딱 일이 진행이 되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장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 숭인 뉴타운, 과거 뉴타운이 해제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해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또 결국 돈만 썼고 뭐 제대로 된 거 안 보여주고 그러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정권 혹시라도 바뀌면 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납득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좀 잘 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불타는 목요일입니다. 불타는 목요일이죠. 자,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